프랑스의 철도 명가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기차는 사막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 한마디에 유럽 철도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프랑스 알스톰이 우즈베키스탄 사막 한복판에서 멈춰섰고, 후발주자라 비웃음 받던 한국 기차만이 모래폭풍을 뚫고 끝까지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40개가 넘는 나라의 철기를 독식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도, 아테네도, 밴쿠버도 모두 조용히 한국을 선택한 뒤였습니다. 그 충격적인 역습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프랑스 파리의 한 고층 빌딩. 유럽 최대 철도 기업 알스톰의 본사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입찰 결과가 대형 화면에 뜨는 순간 수석 부사장 로랑 뒤부아의 손에서 만년필이 툭 떨어졌습니다. 펜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렸지만 아무도 그걸 주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4년을 공들인 7조 원짜리 수주가 단 한 줄의 통보로 증발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사막의 후진국이라 비웃던 나라에서, 도면이나 베끼던 조립공장이라 조롱하던 나라에게 통째로 빼앗긴 겁니다. 회의실 안은 한동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임원이 천천히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또 다른 임원은 창밖 파리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로 40개 나라가 결국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대체 그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 교통부에서 차관으로 일하고 있는 루스탐 카리모프라고 합니다. 올해로 56이 됐고 철도와 함께 살아온 세월이 35해입니다. 소련 시절 철도국 말단 검수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우리나라 철도 현대화 사업의 칼자루를 쥐고 있죠. 방금 그 파리 회의실을 뒤집어 놓은 결정, 그걸 내린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솔직히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기 불과 6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입찰 후보로조차 진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5나라의 제안서가 쌓여 있었는데 한국 제안서는 금의 아래 깔려 있었어요. 펼쳐보지도 않은 채로 말입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고속철은 유럽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것이라고. 한국은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는 후발주자라고. 우리 우즈베키스탄의 그 혹독한 사막 환경을, 그 좁고 까다로운 관계 선로를 후발주자 따위가 맞출 수 있을 리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기까지 정확히 6달이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6달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생 품어온 편견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제가 결국 무엇을 깨달았는지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야기는 그 통보가 있기 6달 전 우리 수도 타슈켄트의 한 회의실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새벽 어스름이 푸르게 깔려 있었고 사막에서 불어온 마른 바람이 유리창을 사각사각 긁고 지나갔어요. 저는 식어버린 홍차를 한 모금 마시며 책상 위에 쌓인 제안서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날은 우리나라 철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타슈켄트에서 부하라까지 1200km를 잇는 고속철도 사업. 그 노선을 달릴 차량의 공급사를 결정하는 입찰 설명회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기존에 그 노선을 달리던 건 스페인에서 들여온 낡은 고속열차였습니다. 수명이 다 됐고 부품도 단종됐죠. 한여름이면 냉방이 멈춰 승객들이 사막 한복판에서 발이 묶이기 일쑤였습니다. 새 열차가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사막을 제대로 견뎌낼 진짜 열차가 말입니다. 저는 지난 여름의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낡은 스페인 열차가 사막 한복판에서 냉방이 멈춘 채 2시간 넘게 멈춰섰던 날 말입니다. 객실 온도가 50도 가까이 치솟았고 노인 몇 분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주에게 물을 먹이려고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들던 모습이 뉴스 화면에 그대로 잡혔어요. 저는 그날 청사에서 그 화면을 보며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국민을 저 뜨거운 모래 속에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제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고속철이 완성되면 사막으로 갈라져 있던 우리 도시들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타슈켄트의 청년이 부하라의 일자리로 출근하고
부하라의 노인이 수도의 큰 병원에 반나절 만에 닿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철도가 그저 쇳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실어 나를 핏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 위에 올릴 열차만큼은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제대로 골라야 했습니다. 이번 입찰은 제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35해 철도 인생을 건 자존심이자 책임이었어요. 세계의 철도 강국들이 전부 눈독을 들였습니다. 프랑스의 알스톰, 독일의 지멘스, 그리고 중국과 스페인. 거기에 한국이 슬그머니 이름을 올렸죠. 저는 회의실로 들어서며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누가 다 옵니까? 전부 옵니다, 차관님. 알스톰은 수석 부사장이 직접 온다고 합니다. 수석 부사장이? 임원이 직접 온단 말입니까? 네. 로랑 뒤부하라는 사람입니다. 입찰 총괄이라고 하더군요. 전용기로 어젯밤 도착했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스톰 정도 되는 회사가 임원을, 그것도 전용기까지 동원해 보낸다는 건 그만큼 이 사업을 기어이 가져가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사실 저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거의 내려둔 상태였습니다. 알스톰이나 지멘스, 둘 중 하나. 유럽이 가져갈 거라고요. 고속철의 한국이라니, 그건 제 머릿속에 아예 없는 선택지였습니다. 설명회 시간이 다가오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각국 대표단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가운데 한 남자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키가 크고 회색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사내였습니다. 손목에는 묵직한 금시계가 번쩍였고 걸음걸이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가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는 눈빛이 마치 자기 집 거실을 둘러보는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로랑 뒤부하였습니다. 그는 곧장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악력은 필요 이상으로 강했습니다. 마치 누가 더 센지 재보려는 듯한 악수였어요. 카리모프 차관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런 외진 곳까지 저희가 직접 찾아왔으니 사업 이야기는 그리 어렵지 않게 풀리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 말의 가시를 그때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외진 곳까지, 그 한마디에 담긴 멸시를 저는 한참 뒤에야 곱씹게 됩니다. 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한 나라씩 자기 차량을 소개하는 자리였죠. 마침내 뒤부하의 차례가 되자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회의실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단상에 서서 좌중을 한 바퀴 느긋하게 둘러본 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고속철도라는 게 대체 무엇입니까? 시속 300km로 달리는 쇳덩어리에 수백 명의 목숨을 싣는 일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말을 잠시 멈추고 회의실 한쪽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향한 곳에는 한국 대표단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흉내가 있습니다. 고속철의 진짜는 우리 프랑스입니다. 세계 최초의 고속철을 만든 게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나머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도면을 받아다가 조립이나 하던 사람들이죠. 부품 몇 개 갈아 끼우는 거랑 시속 300km의 안전을 책임지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 대표단 쪽을 흘끗 봤습니다. 그들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화를 내지도 손을 들어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단상의 뒤부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차분히 적고 있었고요. 저는 그게 자신감인지 무력감인지 그때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 할 말이 없으니 가만히 있는 거겠지. 뒤부하가 자리에 앉고 나머지 나라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독일 지멘스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지만 마지막에 내건 가격을 듣는 순간 회의실 곳곳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우리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거든요. 중국 대표단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밀었지만 요즘 세계가 중국산 차량을 어떤 눈으로 보는지 떠올리니 마음 한구석이 영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국 차례가 됐습니다. 앞선 나라들처럼 화려한 영상도 거창한 자랑도 없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조용히 앞으로 나오더니 우리 사막의 기후 자료부터 차분히 펼쳐 보였습니다. 모래 폭풍이 가장 거센 계절, 선로 위에 하루에 쌓이는 모래의 양, 한낮과 한밤의 살인적인 온도차. 우리나라 사람인 저보다도 우리 땅을 더 자세히 들여다본 자료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저는 그 발표를 거의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유럽이라고 이미 마음속에 정해뒀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 그때의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뒤부하는 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모든 게 이미 정해졌다는 듯한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요. 저는 그 미소가 그날따라 유난히 거슬렸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유럽이라고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되뇌면서요. 그날 저녁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각국 대표단을 위한 만찬을 마련했습니다. 외교적 관례였죠. 타슈켄트 중심가의 한 연회장이었고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났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양고기 요리와 둥근 빵이 가득했고 공기 중에는 향신료 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통악기 연주가 잔잔하게 흘러나왔어요. 저는 상석 가까이에 앉았고 뒤부하는 제 바로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만찬 내내 거의 쉬지 않고 입을 놀렸습니다. 알스톰이 세계 어디어디에 고속철을 깔았는지, 자기가 어떤 나라의 어떤 거물들과 식사를 했는지 그런 자랑들이었죠. 와인을 연거푸 들이켜며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다 그가 양고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며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죠. 이 나라 참 척박하더군요.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에 창밖을 봤는데 온통 모래뿐이고 말입니다. 도로변에 풀 한 폭이 제대로 안 보이더군요. 이런 곳에 시속 300km짜리 첨단 열차를 굴린다는 게 사실 좀 과한 욕심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같은 명가가 이렇게 직접 와드렸으니 우즈베키스탄으로서는 더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하셔야죠. 순간 테이블에 둘러앉은 우리 부처 직원들의 표정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잔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잔 밑바닥이 식탁보에 닿는 소리마저 크게 들릴 만큼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화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이건 외교 자리였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지로 눌러 삼키고 입가에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부사장님, 우리 사막을 얕보지 마십시오. 이 땅을 달릴 열차라면 무엇보다 이 땅을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풀 한 폭이 자라기 힘든 이 모래바람 속을 30년 동안 멈추지 않고 달려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물론입니다. 물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끝에는 명백한 비웃음이 끈적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만찬장 한쪽 끝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 대표단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인사를 건네러 다가왔습니다. 그가 막 입을 열려는 찰나 뒤부하가 그를 가로막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 오늘 발표 잘 봤습니다. 자료 정리 하나는 참 성실하게 하셨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학교 숙제처럼 자료를 잘 베껴온다고 해서 진짜 고속철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 같은 어른들의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주변에서 몇몇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대놓고 사람을 깔아뭉개는 모욕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그 한국 사람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어요. 그저 뒤부하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한번 숙이고는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숙제는 저희가 사막에서 끝내 보이겠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그날 밤 내내 제 귓가를 떠나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만찬이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한 사내가 슬그머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뒤부하 옆에 늘 그림자처럼 붙어있던 남자였어요. 이름은 자비에라고 했습니다. 알스톰이 현지에 심어둔 로비스트였죠. 그는 제 귀에 바짝 입을 대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차관님, 잠시 따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차관님께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를 따라 연회장 구석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비에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소리 없이 닫았습니다. 그러더니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슬며시 올려놓았어요. 이건 알스톰의 작은 성의입니다. 차관님 같은 분의 결정 한 번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희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무게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봉투는 묵직했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명치 끝이 돌덩이를 삼킨 것처럼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탁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봉투를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밀어 자비의 앞으로 도로 돌려놓았습니다. 이건 가져가십시오. 우리 우즈베키스탄의 철도는 봉투 따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봉투를 다시 안주머니에 집어넣더니 한 발짝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님, 세상 일이라는 게 너무 꼿꼿하면 부러지는 법입니다. 유럽을 등지시면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적잖은 불이익을 보실 수도 있어요. 우리 알스톰이 가진 인맥이 차관님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그건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어느새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습니다. 연회장으로 돌아오니 뒤부하가 여전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와인잔을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게 이미 다 끝났다는 듯한 그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날 너무나 또렷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우즈베키스탄은 그저 봉투 하나면 넘어갈 사막의 후진국이었습니다. 협박 한마디면 무릎을 꿇을 만만한 약소국이었어요. 35년을 철도에 바친 제 자존심에 깊은 생채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제 머릿속을 끝까지 떠나지 않은 건 비부하의 거만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회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그 사람들. 조롱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저 조용히 수첩에 무언가를 적던 그 한국 대표단의 침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자의 침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침묵하는 경우와 굳이 말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해서 침묵하는 경우. 그 둘은 겉보기엔 똑같지만 속은 정반대입니다. 그 침묵은 과연 어느 쪽이었을까? 저는 그게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각국의 제안서를 한 부씩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펼친 건 당연히 알스톰의 제안서였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넘기자마자 솔직히 마음이 솔깃했습니다. 가격이 가장 낮았거든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싸게 차량을 공급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명가가 가격까지 싸게 부른다니. 협박은 괘씸했지만 사업은 사업이라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더 따져볼 게 있나 싶었죠. 그런데 우리 부처의 한 젊은 직원이 그 계약서를 며칠 밤을 새워가며 들여다보더니 어느 아침 제게 보고서 한 부를 들고 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차관님, 이거 함정입니다. 함정이라니 무슨 소립니까? 차량 가격은 분명히 쌉니다. 그런데 차관님, 이 부분을 좀 보십시오. 부품 공급 조항하고 유지보수 조항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의 한 페이지를 펼쳐 제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여기 이 작은 글씨로 박아둔 단서 조항을 보면 계약을 맺은 다음에 부품 가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상한선이 없습니다. 제가 30년 운영 기간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부품값하고 정비비로만 차량값의 3배를 뽑아가는 구조입니다. 처음에 싸게 드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 목을 조르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숫자를 한 줄 한 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가락 끝이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싼 값에 열차를 팔아넘기고 그 뒤 30년 동안 부품과 정비로 우리 숨통을 틀어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한 번 발을 들이면 두 번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정교하게 짜인 덫이었어요. 저는 의자의 등을 깊이 기대고 천장을 한참 올려다봤습니다. 만찬에서 자비애가 봉투를 내밀던 장면이 뒤부하가 우리 땅을 모래뿐이라며 비웃던 얼굴이 차례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하나로 꿰어졌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동등한 사업 상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벗겨먹을 만만한 먹잇감으로 봤던 거예요. 그럼 다른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묻자 직원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지멘스는 정반대입니다. 차량 자체는 훌륭한데
가격이 우리 예산을 한참 넘어섭니다. 그 돈을 다 주고 드리면 정작 노선 공사할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중국은 후보에서 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을 왜요? 가격은 제일 좋지 않습니까? 차관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철도 차량을 안보 문제로 줄줄이 막고 있습니다. 차량 통신 장비 안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요. 미국은 아예 법으로 도입을 금지했고요. 우리가 굳이 그런 부담을 떠안았다가 나중에 국제적으로 발목을 잡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깊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리해보니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스톰은 잘 짜인 함정이었습니다. 지멘스는 너무 비쌌습니다. 중국은 안보가 걸렸고 스페인 열차는 이미 한번 사막 한복판에서 우리를 멈춰 세운 전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회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도 정작 우리 사막을 정직하게 달려줄 열차가 단 한 대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책상 위의 제안서 더미가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철도국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 엔지니어 김 알렉세이였습니다. 고려인 3세였죠.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는 우리 부처에서 차량 기술을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가장 말수가 적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그는 제게 지나가듯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자신의 좁은 모가 머나먼 동쪽 땅에서 화물칸에 실려 이 낯선 사막으로 강제로 끌려왔다고. 그 말을 할 때 그의 눈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가 제 책상 위에 한 부의 제안서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맨 아래 깔려 있어서 제가 끝내 펼쳐보지도 않았던 바로 그 제안서였습니다. 차관님, 이것만은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이게 뭡니까, 김 기사? 한국 회사 제안서입니다. 현대로템이라는 곳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고 나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김 기사. 한국은 후발주자예요. 고속철을 제 손으로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나라입니다. 우리 사막을 그들이 무얼 안다고. 봉투 들고 협박하는 알스톰도 골치 아픈데 검증도 안 된 나라까지 들여다볼 여유가 없어요. 김 알렉세이는 잠시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에 그답지 않은 어떤 떨림 같은 게 어려 있었어요. 그가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저도 처음엔 차관님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그 제안서를 펼쳐든 순간 제가 이 부처에서 30년 동안 봐온 그 어떤 제안서와도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다른데요? 다른 회사들은 말입니다. 자기들이 원래 만들던 열차를 그대로 우리한테 팔겠다고 적어왔습니다. 우리더러 거기에 맞추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한국 회사는 우리 우즈베키스탄의 사막을 먼저 연구했습니다. 우리 선로폭이 유럽하고 다르다는 것, 우리 여름이 얼마나 뜨겁고 겨울이 얼마나 매서운지, 우리 모래 폭풍이 어느 계절에 어떻게 부는지, 그걸 전부 조사해서 우리 땅에 맞는 열차를 처음부터 새로 설계하겠다고 적어왔습니다. 김 알렉세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목소리를 조금 더 낮춰 덧붙였습니다. 차관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회사 엔지니어들이 지난 계절에 직접 우리 사막에 다녀갔답니다. 입찰 발표를 하기도 전에 말입니다. 며칠을 그 모래벌판에 서서 모래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날리는지, 한낮의 열기가 쇠를 얼마나 달구는지를 제 손으로 직접 재고 갔다고 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는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제 발로 사막에 와서 우리 땅을 직접 재고 간 외국 회사를 단 한 곳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봉투를 내밀던 자비의 손과 모래밭에 무릎을 꿇고 흙을 만져봤을 이름 모를 한국 엔지니어의 손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에 들고 있던 펜을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조립공장이라던 나라가 설계를 한다고요.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를 위한 설계를 말입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 제안서의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35년을 단단하게 굳어있던 제 평생의 확신이 처음으로 가느다랗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광괴선로 1520mm에 맞춘 전용 대차. 사막의 미세한 모래먼지가
차량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특수 방진 설계, 영하 30도의 혹한과 영상 50도의 폭염을 한 대의 차량으로 함께 견뎌내는 차체. 그들은 우리를 봉투 하나로 살 수 있는 사막의 후진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복해야 할 진지한 도전 과제로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차량 하부에 카메라와 센서를 달아 모래에 파묻힌 설로 상태를 스스로 살핀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또 한 장을 넘기니 주요 장치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며 고장을 미리 잡아내는 시스템이 적혀 있었어요. 전력 공급이 끊기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예비 배터리까지 어디 하나 빈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우리 사막에서 실제로 벌어질 법한 일들을 미리 헤아려둔 흔적이었습니다. 문득 알스톰의 계약서가 떠올랐습니다. 그 종이는 우리를 30년 동안 어떻게 벗겨먹을지를 빼곡히 적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에 든 이 종이는 우리를 30년 동안 어떻게 지켜낼지를 빼곡히 적은 종이었어요. 같은 두께의 종이가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제안서를 쥔 손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제안서의 첫 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는 또다시 마른 바람이 불어와 모래를 한 줌씩 실어 날랐습니다. 그 사각거리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저는 난생 처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맨 아래 깔아둔 이 제안서가 진짜 답일지도 모른다. 저는 그 자리에서 김 알렉세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김 기사, 이 회사에 연락하세요. 말로는 누구나 그럴듯하게 종이에 적을 수 있습니다. 종이 위의 약속이 우리 사막에서도 진짜로 통하는지 내 두 눈으로 직접 봐야겠습니다. 시운전을 요청하세요. 그것도 1년 중 모래폭풍이 가장 거센 날로. 김 알렉세이의 입가에 제가 30년 만에 처음 보는 듯한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차관님.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막 한가운데서 벌어진 시운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끝없는 모래벌판에서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될 광경은 제가 35년간 철석같이 믿어온 모든 것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며칠 뒤 한국 회사의 기술진이 타슈켄트로 날아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우리 부처에서 가장 깐깐하기로 소문난 엔지니어들을 회의실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 중에는 무라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30년 넘게 차량만 만진 우리 부처의 산증인이었는데 어찌나 까다로운지 그가 통과시킨 설계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김 알렉세이도 그 자리에 있었죠. 솔직한 속내를 말씀드리면 저는 그들을 단단히 시험에 들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종이에 그럴듯한 그림 몇 장 그려놓고 온 후발주자라면 우리 엔지니어들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금세 미천이 드러날 테니까요. 그러면 깔끔하게 알스톰이나 지멘스로 마음을 정리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국 기술진이 들어왔습니다. 그 선두에 선 사람이 박지훈이라는 엔지니어였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였고 뒤부하처럼 빳빳한 정장을 차려입은 게 아니라 수수한 작업용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자료 뭉치와 흙먼지가 살짝 묻은 낡은 수첩 한 권이 들려 있었어요. 저는 그 수첩을 흘끗 보고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명색이 입찰 발표를 하러 온 회사가 새 가방 하나 못 챙겨왔나 싶었거든요.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인사도 대충 건너뛰고 곧장 칼을 빼들었습니다. 박 엔지니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사막의 모래는 밀가루처럼 곱습니다. 그 미세한 모래가 차량의 전기 장치 안으로 파고들면 합선이 나고 차가 멈춥니다. 스페인 열차가 그래서 우리를 사막 한복판에 버려뒀어요. 한국 차는 다릅니까? 다르다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십시오. 박지훈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 낡은 수첩을 펼치더니 한 페이지를 제 쪽으로 돌려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손으로 그림 거친 도면과 깨알 같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차관님, 말씀하신 그 모래 저희가 직접 받아왔습니다. 지난 계절에 이곳 사막에서요. 입자 크기가 보통 모래의 절반도 안 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전기 장치가 들어가는 칸을 공기압으로 양압을 유지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안쪽 공기압력을 바깥보다 살짝 높게 유지하면 틈이 있어도 모래가 안으로 빨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밖으로 밀려납니다. 사람으로 치면 차가 끊임없이 숨을 내쉬고 있는 셈입니다. 모래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엔지니어 하나가 자기도 모르게 작게 하는 소리를 냈어요. 저는 표정을 굳히고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온도는요? 우리 여름은 한낮에 50도까지 올라가고 겨울밤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집니다. 하루에도 쇠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합니다. 그 무게를 한 대의 차가 어떻게 버팁니까? 바로 그 점 때문에 저희는 유럽에서 쓰던 부품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박지훈의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유럽 차량은 유럽 기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쪽은 이런 극단적인 온도 차가 없으니까요. 그걸 사막에 그냥 들이면 두어 해 만에 차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체 이음매의 온도 변화를 흡수하는 구조를 따로 넣고 냉방과 난방을 한 몸으로 묶은 장치를 새로 설계했습니다. 한낮의 폭염과 한밤의 혹한을 같은 차가 함께 견디도록 말입니다. 그때 줄곧 팔짱을 끼고 듣고만 있던 무라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가시가 돋아 있었어요. 말은 그럴듯하군요. 그런데 박 엔지니어, 우리 선로는 유럽 선로하고 폭이 다릅니다. 1520mm짜리 광궤예요. 당신네 한국에서 쓰는 표준궤보다 한참 넓습니다. 결국 당신들도 우리 선로를 모르는 외국인이라는 소리입니다. 폭이 다른 선로 위에서 시속 300km로 달리는 차량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겁니까? 한쪽으로 쏠려서 탈선이라도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회의실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무라트가 던진 건 우리 부처에서도 가장 예민하게 여기는 문제였거든요. 박지훈은 무라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수첩을 또 한 장 넘겼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폭이 넓은 광궤는 차량 무게중심을 잡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노선만을 위한 전용 대차를 새로 설계했습니다. 기존 차량의 바퀴 간격만 늘린 게 아니라 무게중심과 흔들림을 다시 계산해서 처음부터 새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설계를 우리 머릿속에서만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무라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무라트 선생님, 저희 회사는 이미 다른 여러 나라에서 그 나라마다 다른 선로 폭에 맞춰 차량을 만들어 왔습니다. 폭이 좁은 나라, 우리처럼 표준인 나라, 그리고 광궤를 쓰는 나라까지요. 광궤가 처음이라 두려운 게 아니라 광궤를 다뤄본 경험이 있어서 더 조심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30년 동안 이 선로를 지켜오셨듯이 저희도 30년 동안 남의 나라 선로에 우리 차를 맞춰온 사람들입니다. 무라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팔짱을 풀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박지훈이 들고 온 작은 화면을 켜더니 사진 몇 장을 우리 쪽으로 돌려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우리 사막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모래밭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모래를 받아 작은 통에 담고 있었고, 어떤 이는 한밤중에 두꺼운 외투를 껴입은 채 떨리는 손으로 온도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모래 폭풍이 부는 날, 차양도 없이 선로 옆에 쪼그려 앉아 바람에 모래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쌓이는지를 일일이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게 지난 계절에 저희 팀이 이 땅에서 보낸 며칠입니다. 박지훈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입찰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어떤 분이 묻더군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차가 달릴 땅을 우리가 모르면 그 땅 위의 사람들을 책임질 수 없다고요. 그때 무라트가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낮에는 50도,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 며칠을 정말 견뎠단 말이오. 우리 같은 토박이도 힘든 날씨인데 견뎠습니다. 사실 한 친구는 모래바람에 눈을 다쳐서 며칠을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자료는 끝까지 다 챙겼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우즈베키스탄 할머니들이 평생을 견디는 그 더위를 우리가 며칠 못 견디면 무슨 낯으로 기차를 파느냐고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한참 동안 말없이 들여다봤습니다. 새 가방 하나 못 챙겨왔다고 비웃었던 그 흠 묻은 수첩이 바로 저 모래밭에서 함께 뒹굴었던 거였습니다. 마음 깊은 곳이 묵직하게 흔들렸어요. 그들은 우리를 멀찍이 떨어져 점수 매기듯 평가한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직접 와서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이들이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면서도 한없이 조용한지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진짜 실력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법이니까요. 저는 점점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던진 함정 같은 질문들을
그는 마치 미리 답을 준비해둔 사람처럼 막힘없이 받아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가장 짓궂은 질문을 골랐습니다. 우리도 답을 모르는 질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차가 사막 한복판에서 도시도 마을도 없는 그 허벌판에서 갑자기 전력 공급이 끊겼다고 칩시다. 한여름 대낮에요. 승객 수백 명이 그 안에 갇히면 냉방도 멈추고 문도 안 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네 종이에는 그것까지 적혀 있습니까? 순간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조차 답을 모르는 문제였으니까요. 박지우는 잠시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수첩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적혀 있습니다. 차관님. 저희가 그 사막에 며칠을 직접 서 있어 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압니다. 그래서 차량 안에 비상용 예비 배터리를 따로 넣었습니다. 외부 전력이 끊겨도 그 배터리로 냉방과 조명, 그리고 문을 여는 장치를 일정 시간 동안 살려둘 수 있습니다. 승객이 가장 가까운 안전한 곳까지 갈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차관님,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빠른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사막에 버려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사막에 버려두지 않는 것.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여름 뉴스 화면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들던 그 할머니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저는 팔짱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놓인 그 흠묻은 수첩을 처음으로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새 가방 하나 못 챙겨온 회사라고 비웃었던 그 수첩 속에는 우리 사막을 우리보다 더 깊이 들여다본 흔적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흙먼지는 게으름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모래밭에 직접 무릎을 꿇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조립공장, 도면 도둑, 후발주자. 제가 그들에게 붙여뒀던 그 이름표들이 그날 회의실에서 한 장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종이는 종이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박지훈을 향해 말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종이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내 눈을 믿어요. 모래 폭풍이 가장 거센 날, 사막에서 직접 보여주십시오. 당신네 차가 그 종이대로 달리는지를. 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사막에서 뵙겠습니다. 시운전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1년 중 모래 폭풍이 가장 사납게 부는 날을 골랐습니다. 핑계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약한 바람 속에서 잘 달렸다고 우길 게 아니라 진짜 지옥 같은 날에 누가 살아남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새벽부터 사막 한가운데 마련된 시험 선로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지평선 끝까지 모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누렇게 흐려 있었고 멀리서부터 모래 섞인 바람이 휘파람 같은 소리를 내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입안에서 모래가 서걱거렸고 눈을 제대로 뜨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얼굴에 닿는 모래알이 따끔따끔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시험선로 옆에는 각국이 가져온 시연 차량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중국, 그리고 한국, 그리고 그 차량들 사이에 로랑 뒤부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날씨에도 빳빳한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김이 나는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여유롭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이런 험한 날에 직접 나오셨군요. 사실 이런 날엔 어느 차도 제대로 못 달립니다. 그래서 더 좋습니다. 누가 진짜 명가인지 오늘 확실히 보여드리죠. 그는 한국 차량 쪽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저 한국 차는 아마 출발도 하기 전에 모래에 파묻힐 겁니다. 차관님, 내기하실까요? 저 차가 선로 절반도 못 가서 멈춘다는데 제한달 월급을 걸겠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래바람을 막으려 손차양을 만들고 선로를 바라봤습니다. 먼저 프랑스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매끄럽게 달렸어요. 과연 명가구나 싶었습니다. 차체가 햇빛에 번쩍였고 속도도 빨랐습니다. 그런데 모래 폭풍의 가장 짙은 구간으로 들어서자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차창 밖으로 보이던 불빛이 한 번, 두 번 깜빡이다가 결국 선로 한복판에 털컥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다급한 프랑스어가 쏟아졌어요. 모래가 어딘가로 파고들어 전기 계통에 이상이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알스톰 기술진 몇 명이 황급히 차량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들은 모래바람을 뚫고 차량 아래를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다급하게 손봤지만 차량은 끝내 다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 기술자가 모래 묻은 장갑을 벗어 바닥에 내던지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이 멀리서도 또렷이 보였어요. 명갈하던 그 프랑스 차량이 우리 사막의 모래 앞에서 그렇게 맥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지난 여름 사막 한복판에 멈춰섰던 스페인 열차를 떠올렸습니다. 또였습니다. 화려한 이름값도 비싼 가격표도 이 모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옆에 선 무라트를 돌아보니 그조차 굳은 얼굴로 멈춰 선 프랑스 차량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낮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뒤부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살짝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날씨엔 어쩔 수 없습니다. 잠깐 점검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다른 차들도 다 멈출 테니까요.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다음으로 출발한 독일 차량은 절반쯤 가다 비상등을 켜고 멈췄고 중국 차량은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모래 속에서 헛바퀴를 돌리다 주저앉았습니다. 선로 위에는 어느새 세 대의 멈춘 열차가 누런 모래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쩌면 뒤부하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이런 날엔 정말 어떤 차도 못 달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옆에 선 무라트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차량의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차들도 다 멈춘 마당에 후발주자의 차가 무슨 수로 달리겠나 싶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차도 멈추면 이번 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요. 한국 차량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래 폭풍의 가장 짙은 구간을 향해 망설임 없이 곧장 돌진해 들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모래바람이 차체를 사정없이 두드렸습니다. 누런 모래 장막이 차량을 집어삼키듯 덮쳤고 한순간 차량은 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보이는 거라곤 누런 모래 벽뿐이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배었어요. 멈췄나? 저것도 멈췄나? 저 모래 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귓전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우리 일행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 누런 모래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했어요. 한 직원은 두 손을 꼭 모은 채 무어라 작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같았어요. 저 모래 속에서 차량이 멈춰버리면 우리의 마지막 희망도 함께 묻히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유난히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10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어지럽게 스쳐갔습니다. 만약 저 차도 멈추면 나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알스톰의 그 함정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우리 국민을 또다시 저 낡은 스페인 열차에 맡겨야 한다. 그 생각을 하니 입안이 바싹 마르고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뒤부하는 어느새 입가에 다시 여유로운 웃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저 한국 차도 곧 멈출 거라고 확신하는 표정이었어요. 그가 옆 사람에게 무어라 속삭이며 낮게 웃는 소리가 사나운 모래바람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제 가슴은 더욱 조여왔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이 사막에서는 어떤 기차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게 아닐까. 그 한국 엔지니어들의 흥부든 수첩도 결국 종이 위의 꿈에 불과했던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이 제 마음 한구석을 차갑게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래 장막 저편에서 두 개의 불빛이 흔들림 없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빛은 점점 또렷해지더니 마침내 차량의 형체가 모래 폭풍을 뚫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차량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나운 모래 폭풍 한가운데를 속도 한번 줄이지 않고 묵묵히 끝까지 달려나갔습니다. 차체에는 모래가 잔뜩 들러붙어 있었지만 불빛은 단 한 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시험선로의 끝까지 곧장 달려가 정확히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모래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솟구쳤습니다. 35년 동안 철도를 봐오면서 그렇게 가슴이 뛴 적은 없었습니다. 종이 위의 약속이
진짜였습니다. 옆을 돌아보니 김 알렉세이가 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물기가 그렁그렁 어려 있었어요. 까칠하던 무라트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뒤 누군가의 입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우리 일행 사이에서 참고 있던 박수가 하나둘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나운 모래바람 속에서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그 한국 차량을 향해 손뼉을 쳤습니다. 무라트가 제 곁으로 천천히 다가와 굳은 목소리로 나직이 말했어요. 차관님,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기차를 봤지만 이런 차는 처음입니다. 저는 이 차에 제 도장을 찍겠습니다. 그 까다롭던 무라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어떤 두꺼운 보고서보다도 묵직하게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30년 경력의 자존심이 후발주자라 비웃던 나라의 기차 앞에서 스스로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뒤부 앞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는 곧 정신을 차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효입니다. 오늘 날씨가 비정상이에요. 이런 날 시운전을 하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 한국차 분명히 미리 손을 써뒀을 겁니다. 선로에 무슨 장치를 깔아둔 게 틀림없어요. 정직한 승부가 아닙니다. 다시 합시다. 날씨 좋은 날 다시.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와 통쾌함이 동시에 끌어올랐습니다. 부사장님, 비정상적인 날씨에서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실어 나르는 게 바로 우리가 사려는 열차의 목적입니다. 평화로운 날에만 달리는 열차라면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살 이유가 없지요. 모래폭풍은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라니 증거가 있습니까? 방금 그 선로는 당신네 프랑스 차량도 똑같이 달린 선로입니다. 뒤부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저 패배를 받아들이기 싫었던 것뿐이니까요. 그는 들고 있던 커피를 모래 위에 거칠게 쏟아버리고는 휙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모래바람을 맞으며 한참 동안 그 한국 차량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체에 두껍게 들러붙은 모래를 손으로 쓸어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35년 동안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눈을 가졌다고 믿어왔는데 어쩌면 나는 가장 중요한 걸 못 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 진짜는 이렇게 모래폭풍 속에서 조용히 증명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아직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시운전이 끝난 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국 회사가 대체 어떤 곳인가? 우리 사막에서만 운 좋게 잘 달린 우연인가? 아니면 진짜 실력인가? 저는 박지훈에게 한국 차량이 이미 달리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직접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종이도 믿지 않았던 제가 이제는 남의 말도 믿지 않게 된 거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지훈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차관님. 그럼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곳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입니다. 며칠 뒤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싱가포르에 내리자마자 저는 그 도시의 깔끔함에 먼저 압도됐습니다. 우리 사막과는 정반대인 습하고 푸르른 도시였어요. 거리는 티 하나 없이 정돈돼 있었고 공기에서는 비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새로 짓고 있는 한 지하철 노선의 시험 운행 현장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 노선의 전동차에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운전사가 단 한 명도 타지 않은 채로 전동차가 스스로 출발하고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고 스스로 역에 정확히 멈춰섰습니다. 완전 무인 자동 운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매끄러운 움직임을 한참이나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저를 안내하던 싱가포르 교통당국의 한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기술입니다, 차관님. 사람이 없으면 이상 상황이 생겨도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시스템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터널에서 연기가 나면 알아서 멈추고 앞차와의 거리를 알아서 조절하고 비상시엔 승객을 알아서 안내해야 하죠. 이 기술을 제대로 가진 회사가 세계에 몇 곳 없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예요. 저는 직접 그 무인 전동차에 올라타 봤습니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데도 출발도 멈춤도 어찌나 부드러운지 몸이 거의 흔들리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싱가포르 시민들이 아무렇지 않게 타고 내렸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탄 이 차가 어느 나라 기술로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전동차가 다음 역으로 미끄러지듯 달리는 동안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불과 몇 달 전 한국 제안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책상 맨 아래에 깔아두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진짜를 알아보는 눈을 가졌다던 제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이 도시보다도 한참 늦었던 겁니다. 저는 안내하던 그 관계자에게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처음 한국 회사가 입찰에 들어왔을 때 의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처럼 말입니다. 그는 잠시 웃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의심했죠. 다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우리가 한 가지를 확인하고 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한국 회사는 한 번 약속한 납기를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사정이 생기면 슬그머니 납기를 미룹니다.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약속보다 일찍 차를 가져다 주더군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나라는 신용을 목숨처럼 여긴다는 뜻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회사는 사고가 나도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우리가 산 건 기차가 아니라 바로 그 신용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신용을 목숨처럼 여기는 나라, 봉투와 협박과 거짓으로 일하던 알스톰과는 정확히 정반대의 세계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왜 이 차량을 한국 회사에 맡겼습니까? 유럽이나 일본에 더 유명한 회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도 얼마 전까지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후보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자는 빙긋 웃었습니다. 차관님, 우리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발주처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이름값으로 차를 사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술과 신뢰로 삽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의 거대 기업들이 전부 이 사업을 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을 골랐어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가격은 유럽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약속한 납기를 칼같이 지키거든요. 우리처럼 효율을 목숨처럼 여기는 도시한테 그보다 매력적인 상대는 없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도시가 유럽과 일본을 다 제치고 한국을 골랐다. 그것도 가장 어렵다는 무인 운전 차량을 말입니다. 그 관계자는 헤어지기 전에 제게 잊지 못할 말을 들려줬습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차관님? 우리 시민 수백만 명이 매일 이 전동차를 타게 될 텐데 그게 한국 기술로 만든 건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한국 기업들은 요란하게 광고하지 않거든요. 그냥 조용히 정확하게 만들어서 납품하고는 묵묵히 사라집니다. 자랑할 줄을 몰라요. 그게 어떨 땐 좀 답답하기도 하고 어떨 땐 참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 어딘가를 묵직하게 건드렸습니다. 타슈켄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박지훈이 건넨 한 권의 자료집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차량은 싱가포르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오랜 고도, 그리스 아테네의 지하철, 그 차량을 한국 회사가 만들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도심을 잇는 그 지하철도 그것도 한국 차량이었습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지하철에도 한국 전동차가 매일같이 달리고 있었어요. 사진 속 차량의 한 귀퉁이에는 작은 글씨로 한국 회사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집을 든 손이 가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테네를 여행하는 관광객이, 밴쿠버에서 공항으로 가는 시민이, 이스탄불의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이미 수십 년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기술 위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 까다로운 선진국의 도시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한국을 선택해온 거예요. 저는 자료집 속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고대 신전이 내려다 보이는 아테네의 지하철 승강장, 눈 덮인 산을 배경으로 공항을 향해 달리는 밴쿠버의 열차, 두 대륙이 맞닿는 이스탄불의 분주한 역, 그 모든 풍경 속에서 한국이 만든 차량이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묵묵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그게 한국 차인 줄도 모른 채 매일 아침 그 차에 몸을 싣고 일터로 향했을 겁니다. 저는 문득 우리 우즈베키스탄의 어느 할머니가 손주의 손을 잡고 그 한국 고속철에 오르는 날을 그려봤습니다. 그 할머니도 자기가 탄 기차가 어느 나라 것인지는 모르겠지요. 그저 끝없는 사막을 가로질러 손주를 데리고
안전하게 도시에 닿았다는 사실에 깊이 안도하며 미소 지을 겁니다. 어쩌면 진짜 좋은 기술이란 그렇게 요란하지 않게 조용히 사람들의 하루하루를 떠받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날 비행기 안에서 제가 그동안 진짜를 너무 시끄러운 곳에서만 찾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단 하나도 몰랐습니다. 제가 후발주자라고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라고 코웃음 쳤던 바로 그 시간 동안 한국은 이미 세계 곳곳을 묵묵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저처럼 편견에 눈이 가려진 사람들만 그걸 끝내 못 보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흰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 구름을 한참 바라보며 35년 동안 제가 세상을 얼마나 좁은 눈으로 봐왔는지를 처음으로 부끄럽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진짜를 보는 눈을 가졌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가장 큰 진짜를 코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타슈켄트로 돌아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청사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창밖은 이미 캄캄했고 사막에서 불어온 밤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알렉세이가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답지 않게 한참을 말없이 창밖의 어두운 사막만 바라봤습니다. 그의 옆모습이 그날따라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김 기사, 무슨 할 말이 있는 얼굴이군요. 제가 묻자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한 번도 누구에게 한 적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더니 먼 곳을 보는 눈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말입니다. 아주 먼 옛날, 머나먼 동쪽 땅에 살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잘못도 없이 화물 기차에 실렸답니다. 짐짝처럼요. 창문도 없는 차 뒤찬 화물칸에 갇혀 몇 날 며칠을 이 낯선 중앙아시아 사막까지 강제로 끌려오셨습니다. 가는 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요. 추위와 굶주림에 화물칸 바닥에서 그대로 숨을 거뒀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이 사막에 짐짝처럼 내던져졌을 때 가진 거라곤 정말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집도, 땅도, 말도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맨손으로 갈대를 엮어 움막을 짓고 돌투성이 모래밭을 맨손으로 일궈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텼답니다. 저는 그분들의 후손입니다. 이 사막에서 태어나 이 사막에서 자랐습니다. 김 알렉세이는 품속에서 손때 묻은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그 안에 곱게 쌓여 있던 작고 검은 무쇠 숟가락 하나를 제게 보여줬습니다. 오래되어 손잡이가 닳고 다른 숟가락이었어요. 이게 제 할머니가 그 화물칸에서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으셨다는 숟가락입니다. 살림살이 하나 챙길 새도 없이 끌려오시면서 이것 하나만 꼭 쥐고 오셨대요. 사막에 도착해서는 이 숟가락으로 멀건 죽을 떠서 자식들 입에 넣어주셨답니다. 너희만은 굶어 죽지 말고 꼭 살아남으라고요. 그는 그 숟가락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렉세이야, 우리가 떠나온 그 나라가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다. 우리가 이 사막에서 맨손으로 일어섰듯이 말이다. 라고요. 저는 그때 그냥 늙은 할머니의 부질없는 소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부서진 가난한 나라가 무슨 수로 다시 일어서겠나 싶었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그 나라가 정말로 일어섰습니다. 일어선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 사막에 고속철을 깔아주러 왔어요. 할머니 말씀이 70년이 지나서 그대로 맞아떨어진 겁니다. 저는 이 숟가락을 그 첫 기차가 우리 사막을 달리는 날 꼭 품에 넣고 갈 생각입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할머니, 그 나라가 정말 일어섰어요 하고요. 저는 목이 메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릴 때 어른들이 가끔 조상의 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늘 슬펐어요. 전쟁으로 다 부서진 가난한 나라, 남의 나라에 철도를 깔아달라고 부탁하던 나라, 자기 힘으론 변변한 기차 한 대 못 만들던 나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서 솔직히 그 먼 조상의 나라가 부끄럽기도 하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였으니까요. 저한테는 그저 슬픈 예시이야기 속의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김 알렉세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려왔어요. 그런데 차관님, 그 부서졌던 나라가 말입니다. 그 변변한 기차 한 대 못 만들던 나라가 이제 우리 우즈베키스탄의 사막을 달릴 고속철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 조상들이 짐짝처럼 끌려와 묻힌 이 모래 위를 그 나라가 만든 기차가 달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제안서를 처음 펼쳐든 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늙은이가 주책이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게 차올랐어요.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그 한국 회사 엔지니어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기까지 왔냐고. 그랬더니 박 엔지니어 곁에 있던 한 젊은 엔지니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보릿고개를 넘으며 굶주렸고, 우리 아버지 세대는 남의 기술을 배우려고 밤을 새웠고, 우리 세대는 그걸 우리 것으로 만들려고 30년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라고요. 차관님, 저는 그 말을 듣고 왜 그 한국차가 모래 폭풍 속에서 멈추지 않았는지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침내 갈라졌습니다. 그 나라는 버려진다는 게 어떤 건지 압니다. 폐허에서 맨손으로 다시 일어선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국민을 절대 사막에 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자기들이 직접 그 밑바닥을 겪어봤으니까요. 차관님, 저는 엔지니어로서가 아니라 이 사막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의 후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저 기차를 우리 땅에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드리게 해주십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의 사막은 고요했습니다. 멀리 모래 언덕 위로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김 알렉세이의 조상들이 창문도 없는 화물칸에 실려 이곳에 끌려오던 그 막막한 밤을 떠올렸습니다. 추위에 떨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끌려오던 그 사람들을요. 그리고 그 막막한 모래 위를 폐허에서 일어선 그들의 조상의 나라가 만든 기차가 달리게 될 미래를 떠올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콧날이 시큰했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히 어느 회사의 기차가 더 좋은가 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두 민족이 각자의 폐허를 딛고 끝끝내 일어서서 이 사막 한가운데서 마침내 만나는 이야기였습니다. 100년의 세월을 건너서요. 저는 그날 밤 제 마음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저는 한 가지를 더 매듭지어야 했습니다. 제 등 뒤에서 여전히 더러운 손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아침 신문을 펼친 저는 그만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큼지막한 기사 제목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차는 사막에서 멈춘다. 검증 안 된 후발주자에게 국민 안전을 맡길 셈인가. 기사에는 출처 불명의 자료가 잔뜩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 차량이 어디선가 큰 고장을 일으켰다는 둥, 사막에서 운행한 실적이 전혀 없다는 둥, 전부 거짓이거나 교묘하게 뒤틀린 내용이었어요. 저는 신문을 쥔 손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그 모래 폭풍 속의 시운전을 이 기사는 정반대로 적어놓고 있었으니까요. 멈춘 건 유럽과 중국 차였는데 마치 한국 차가 멈춘 것처럼 거짓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우리 직원들에게 그 자료의 출처를 추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젊은 직원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차관님, 그 기사 뒤에 알스톰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출처 불명 자료, 알스톰의 현지 로비스트 자비에가 언론사에 돈을 주고 흘린 겁니다. 가짜 시험 데이터를 만들어서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부처의 몇몇 사람한테도 봉투가 들어갔습니다. 한국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보고서를 쓰라고요. 그리고 차관님, 더 있습니다. 김 알렉세이 기사한테도 사람을 붙였답니다. 고려인이 한국 편을 든다고 약점을 잡아 협박할 거리를 찾으려고요. 저희가 이 증거를 다 확보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분노로 머리가 뜨거워졌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봉투, 협박, 함정 계약서, 가짜 뉴스, 그리고 이제는 평생을 이 사막에서 묵묵히 일해온 김 알렉세이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직한 승부에서 졌다는 걸 인정하는 대신 더 더럽고 비열한 수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거짓말을 퍼뜨리면서까지요.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곧장 김 알렉세이를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가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자초지종을 들은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옅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차관님, 저는 괜찮습니다. 화물칸에 실려 이 사막에 버려진 집안의 자식입니다. 봉투 한 장, 협박 한마디에 무너질 거였으면 저희 할머니가 그 모래밭에서 진작 무너지셨겠지요. 저는 제가 두 눈으로 본 것을 끝까지 본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그 한국차는 모래폭풍 속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본 진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그 진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줄기가 곧게 펴지는 걸 느꼈습니다. 폐허에서 맨손으로 일어선 사람들에게는 어떤 거짓도 협박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김 알렉세이가 그리고 저 한국 회사가 똑같이 그 단단함을 품고 있었어요. 봉투와 거짓으로 쌓아 올린 뒤부하의 자신감과는 뿌리부터 다른 단단함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가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하는지를요. 저는 그 길로 뒤부하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가 제 방에 들어섰을 때 그는 여전히 빳빳한 정장 차림에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게 자기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차관님, 부르셨다고요. 이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때가 된 것 같군요. 그 신문 기사 보셨습니까?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 안전을 생각하셔야죠. 저는 책상 위에 그 증거 보고서를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부사장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네 회사가 우리 언론에 돈을 주고 흘린 가짜 자료, 우리 직원들한테 건넨 봉투, 우리 김 알렉세이 기사를 협박하려 한 기록,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출처를 추적한 증거입니다. 전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여론이라는 게 바로 당신 손으로 만들어낸 거짓이었던 겁니다. 뒤부하의 미소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사업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같은 큰 회사는 세계 어디서든 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 한국 회사라고 깨끗할 것 같습니까? 다들 겉으로만 점잖은 척하는 거죠. 그 한국 회사는. 저는 그의 말을 단칼에 끊고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그 앞에 내밀었습니다. 가짜 뉴스를 흘리는 대신 이걸 보내왔습니다. 부사장님, 한국 회사가 차량을 계획보다 무려 7개월이나 앞당겨 납품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당신네가 우리 뒤통수를 칠 궁리를 하고 우리 직원을 협박할 약점을 캐는 동안 그들은 우리한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안전한 기차를 안겨줄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입니다. 뒤부하는 그 서류를 흘끗 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누그러뜨렸습니다. 한 발 물러서는 척하면서요. 차관님,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죠. 우리도 납기를 더 당길 수 있습니다. 가격도 더 깎아드리지요. 원하시는 조건을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 알스톰은 차관님 같은 분과 오래오래 함께 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모래폭풍 속에서 자기 차가 멈춰설 때는 시운전이 무효라고 떼를 쓰더니 이제 와서 조건을 더 얹겠다는 거였습니다. 부사장님, 가격을 더 깎고 납기를 더 당기는 게 가능했다면 대체 왜 처음부터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봉투 하나면 넘어갈 만만한 상대로 봤기 때문 아닙니까?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숫자 몇 개만 더 얹으면 제 마음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바로 그 생각이 당신과 저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들은 우리 마음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사막에 직접 무릎을 꿇었을 뿐이지요. 뒤부하의 얼굴이 마침내 일그러졌습니다. 여유롭던 미소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저기가 드러났어요. 그는 한 발짝 제게 다가오며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카리모프 차관, 마지막으로 경고하겠습니다. 우리 알스톰을 등지면 당신은 국제 무대에서 끝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 어느 정도인지 당신 같은 사막의 관료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이 척박한 나라가 유럽의 진짜 힘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후회하게 될 겁니다. 사막의 관료, 이 척박한 나라,
그 순간 그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에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벗겨먹고 짓밟아도 되는 사막의 후진국이었던 겁니다. 봉투로 사고, 협박으로 누르고, 거짓으로 속이면 그만인 만만한 상대요. 모래 폭풍 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그 진짜를 그는 끝까지 인정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안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일지 않았습니다. 모래 폭풍을 뚫고 달려오던 그 한국 차량의 불빛이, 그리고 폐허에서 일어선 두 민족의 이야기가 제 등을 단단히 받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그를 똑바로 마주 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당신은 오늘 제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는 가짜는 위기 앞에서 반드시 제 발로 정체를 드러낸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우즈베키스탄을 끝까지 사막의 후진국으로 본 게 바로 당신의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봉투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당신네 파리 본사에 그대로 전해주십시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창밖에서는 또다시 마른 사막 바람이 유리창을 사각사각 긁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소리 위로 제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 한 문장이 머지않아 파리의 그 화려한 회의실을 발칵 뒤집어 놓게 됩니다. 뒤부하가 제 방을 나가고 저는 한참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해가 천천히 사막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모래 언덕이 붉게 물들었어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두 개의 서류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하나는 알스톰의 함정 계약서와 그들의 더러운 공작을 담은 증거 보고서였고, 다른 하나는 흙먼지가 묻은 한국 회사의 제안서였습니다. 봉투와 협박과 거짓으로 쌓아 올린 종이, 그리고 모래밭에 무릎을 꿇고 적어 내려간 종이, 제 35년 철도 인생의 마지막 결정이 그 두 종이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리고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청사복도로 나서니 불 켜진 방이 하나 있었어요. 김 알렉세이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그는 한국 차량의 정비 계획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그 기차가 우리 것이 된 것처럼 말이죠. 저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기사, 결정했습니다. 한국입니다. 그는 들고 있던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말수 적던 그가 제 앞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관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이 단순히 좋은 기차를 고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관님은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의 100년 묵은 한을 조금은 풀어주신 겁니다. 짐짝처럼 버려졌던 사람들의 후손이 이제 그 조상의 나라가 만든 기차를 제 손으로 들이게 됐으니까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결정이 옳았다는 걸 그 어떤 두꺼운 보고서보다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우리 부처의 최종 결정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무라트도, 김 알렉세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국 대표단도 결과를 듣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뒤부하도 맨 앞줄에 여전히 다리를 꼬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결국 알스톰을 고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얼굴이었어요. 어쩌면 자기가 흘린 가짜 뉴스가 제 발목을 잡았을 거라고 확신했겠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를 달릴 고속철도 차량의 공급사를 발표하겠습니다. 회의실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모였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대로템을 선택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독일과 중국 대표단은 굳은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에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반면 우리 부처 직원들 사이에서는 참았던 숨을 토해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새어나왔습니다. 김 알렉세이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은 채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 까칠하던 무라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보기 드물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 제가 내린 결정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차 한 대를 고른 게 아니라 우리 우즈베키스탄이 앞으로 누구의 손을 잡고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를 정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한때 저는 그 손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책상 맨 아래에 깔아두고 펼쳐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바로 그 손을 잡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 점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모래폭풍 속을 멈추지 않고 달려오던 그 불빛이, 그리고 할머니의 숟가락을 품은 한 노인의 눈물이 제 결정이 옳았다고 말없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뒤부하가 꼬고 있던 다리를 풀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어요. 차관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그 검증도 안 된 후발주자를요. 우리 알스톰을 두고요. 농담이 아닙니다, 부사장님.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표할 게 있습니다. 알스톰은 이번 입찰에서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회의실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알스톰이 우리 언론에 가짜 자료를 돈을 주고 흘린 정황, 우리 부처 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 그리고 우리 엔지니어를 협박하려 한 정황을 모두 증거와 함께 확보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정부의 감찰 기관에 정식으로 넘겨질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회사에게 우리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뒤부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증거를 조작한 거예요. 당신들 같은 사막의 후진국이 감히 알스톰을 음해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다른 나라 대표들조차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가 그동안 뒤에서 무슨 짓을 해왔는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됐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끝까지 우리를 후진국이라 부르시는군요. 바로 그 오만이 당신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십시오. 뒤부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을 챙겨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끝내 한마디의 사과도 인정도 없었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뒤부하가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입찰 결과와 그 추문을 들고 파리 본사로 돌아갔을 때 그 화려한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4년간 공들인 수주가 날아간 것도 모자라 회사가 뒷돈과 가짜 뉴스로 망신을 당하게 생겼으니까요. 제가 처음에 들려드렸던 그 장면, 입찰 결과가 화면에 뜨는 순간 뒤부하의 손에서 펜이 떨어지고 회의실이 죽은 듯 조용해졌다던 그 장면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자초한 뒤부하는 얼마 뒤 회사에서 조용히 자리를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알스톰의 부정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자 그 소식은 다른 나라들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봉투와 가짜 뉴스로 이를 따내려던 그들의 방식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한때 명가라 불리던 그 이름에 쉽게 지울 수 없는 얼룩이 남았습니다. 저는 문득 뒤부하가 우리 언론에 흘렸던 그 가짜 기사 제목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차는 사막에서 멈춘다. 그가 그토록 비웃으며 퍼뜨린 그 한 줄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작 사막에서 맥없이 멈춘 건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명가의 기차였으니까요. 그리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린 건 그가 후발주자라 깔보던 바로 그 나라의 기차였습니다. 거짓은 잠깐 사람들의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래폭풍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진짜를 끝내 이기지는 못합니다. 저는 그 평범한 진리를 35년이 지나서야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통쾌함보다 묘한 씁쓸함이 앞섰습니다. 그가 그 오만을 조금만 내려놓았더라면, 우리를 동등한 상대로 한 번만 봐줬더라면 어쩌면 결과는 달랐을지도 모르니까요. 진짜와 가짜를 가른 건 결국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그날 저는 35년 만에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그 순서, 유럽이 맨 위에 있고 나머지는 그 뒤를 따라간다는 그 순서가 어느새 소리 없이 뒤집혀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 우즈베키스탄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한국 회사의 기차는 이미 세계 40개가 넘는 나라의 철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거장들을 한 곳, 두 곳 제치면서요. 우리는 그 거대한 흐름에 뒤늦게 올라탄 것뿐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만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 회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니, 약속보다 무려 7달이나 앞당겨 우리 사막을 달릴 첫 고속철을 완성해 보냈습니다. 봉투와 협박으로 시간을 보내던 곳과 묵묵히 기차를 만들던 곳의 차이가 그 7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마침내 첫 시범 운행의 날이 밝았습니다. 타슈켄트역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우리나라 철도 역사의 길이 남을 날이었으니까요. 역 광장에는 수많은 시민이 모여들었고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새 기차를 보려고 까치발을 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 전통 악기 연주가 울려 퍼졌고 공기 중에는 설렘과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승강장에 들어선 그 기차는 아침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한때 모래를 잔뜩 뒤집어 쓴 채 시운전 선로를 달리던 그 차가 이제는 말끔하게 단장하고 수많은 사람의 환호 속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승강장 한쪽에는 박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 수수한 작업용 점퍼 차림 그대로였어요. 그는 화려한 개통식의 주인공 자리에 끼어들지 않고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자기 손으로 만든 기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 엔지니어,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종이 위의 약속이 진짜였어요. 그는 빙긋 웃으며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관님. 저희는 그저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래밭에 무릎을 꿇던 며칠도, 모래 폭풍 속을 멈추지 않고 달리던 그 순간도, 납기를 7달이나 앞당기느라 지새웠을 그 숱한 밤들도요. 저는 그 첫 기차에 직접 올랐습니다. 타슈켄트역에서 부하라까지 끝없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길이었어요. 차 안은 서늘하고 쾌적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붉은 모래 언덕이 끝없이 펼쳐졌고 한낮의 열기에 지평선이 아른거렸습니다. 그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도 차 안은 봄날처럼 시원했어요. 기차가 천천히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빠른 속도가 무색하게 몸이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물잔의 물조차 잔잔했어요. 저는 그 매끄러운 떨림을 느끼며 모래폭풍 속을 멈추지 않고 달려오던 그날의 차량을 떠올렸습니다. 종이 위의 약속이 마침내 우리 국민을 태우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객실 안에는 우리 부처 사람들과 초청받은 시민 대표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무라트도 그중 하나였어요. 그 까다롭던 노엔지니어가 창밖을 바라보며 연신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한 노부부는 손을 꼭 잡고 빠르게 스쳐가는 사막 풍경에 연신 감탄했습니다. 평생 그 사막을 낡은 버스로 멈추기 일쑤이던 낡은 열차로 힘겹게 건너던 분들이었지요.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차관님, 이렇게 시원하고 빠른 기차는 난생 처음 타봅니다. 이제 우리 손주가 도시로 일하러 가도 걱정을 한시름 덜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지난 여름 뉴스 화면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손주에게 물을 먹이던 그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다시는 우리 국민을 저 뜨거운 사막에 버려두지 않겠다던 그날의 약속을 오늘 마침내 지킨 것 같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김 알렉세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의 사막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두 손에는 그 손때 묻은 낡은 손수건이 꼭 쥐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의 무쇠 숟가락이 들어 있었지요. 김 기사, 가져왔군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차관님. 약속했으니까요. 기차가 달리는 그 사막은 아주 오래전 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창문도 없는 화물칸에 실려 끌려오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속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실려오던 그 막막한 모래벌판. 그 위를 이제는 그들이 떠나온 그 나라가 만든 기차가 그들의 후손을 태우고 시원하고 부드럽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김 알렉세이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고 검은 숟가락을 꺼내 창가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창밖의 사막을 그 숟가락에게 보여주려는 듯이요.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그가 잠긴 목소리로 나직이 불렀습니다. 보고 계세요. 그 나라가 정말로 일어섰어요.
할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 나라가 우리를 데리러 왔어요. 할머니가 이 숟가락으로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 버티셨던 이 모래 위를 이제 그 나라 기차가 달리고 있어요. 할머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끝내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목구멍이 뜨겁게 메었어요. 차창으로 쏟아지는 햇살 속에서 그 늙은 엔지니어의 눈물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기차를 한 대 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100년 전 폐허였던 두 땅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짐짝처럼 사람을 실어 사막에 버렸고 한쪽은 전쟁으로 모든 게 부서져 남의 나라의 철기를 부탁하던 처지였습니다. 그 두 폐허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한쪽은 맨손으로 모래밭을 일궈 살아남았고 한쪽은 굶주림을 견디며 기술을 갈고 닦았어요. 그리고 100년이 지난 오늘 그 두 일어선 자들이 바로 이 사막 한복판에서 마침내 다시 만난 겁니다. 한 대의 기차 위에서요. 저는 맞은편에 앉은 김 알렉세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는 어느새 눈물을 닦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막을 평온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무릎 위에는 여전히 그 작은 숟가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100년 전 화물칸에서 한 할머니의 손에 꼭 쥐어 있던 그 숟가락이 이제는 그 할머니의 손주와 함께 그토록 그리던 나라가 만든 기차를 타고 사막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사라는 건 참 신기하다고요. 누군가를 짐짝처럼 내다 버린 사막이 100년 뒤에는 그 후손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실어 나르는 길이 됩니다. 모두가 깔보던 가난한 나라가 100년 뒤에는 세계의 철기를 새로 그리는 나라가 됩니다. 오늘 당연해 보이는 그 순서가 결코 영원한 순서는 아니라는 걸 저는 이 사막 위를 달리는 한 대의 기차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차창에 이마를 기대고 흘러가는 사막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저는 진짜를 알아보는 눈을 가졌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큰 진짜를 편견이라는 안개에 가려 오랫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후발주자라는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30년을 함부로 깎아내렸어요. 그 30년이 모래 폭풍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기차를 만들어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사람도 나라도 겉모습이나 옛 명성으로 함부로 재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실력은 요란하게 떠들지 않고 모래밭에 조용히 무릎을 꿇는다는 걸. 그리고 폐허에서 일어선 자만이 또 다른 폐허를 진심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걸. 저는 이 한 대의 기차에서 평생 배우지 못한 것을 배웠습니다. 기차는 붉은 사막을 가르며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김 알렉세이의 숟가락은 창가에서 햇살을 받아 조용히 빛났고 차 안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위로 부하라의 첫 불빛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기차와 함께 그저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오래된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요. 여기까지가 제 평생의 편견이 무너진 6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고 계신 한국의 여러분,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굶주림을 견디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밤을 새워 기술을 배우고 여러분의 세대가 30년을 쉬지 않고 달려 만들어낸 그 기차가 지금 머나먼 중앙아시아의 사막을 한 노인의 눈물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쌓아 올린 그 신용과 진심이 세계 40개가 넘는 나라의 철길 위에서 매일같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즈베키스탄 교통부 차관 루스탐 카리모프가 사막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폐허에서 다시 일어선 대한민국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40개가 넘는 나라의 철길을 묵묵히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쌓아온 그 진심과 끈기가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자부심이 큰 힘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